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죠. 그 74년 석유파동과 함께 막시스트 르네상스라는 게 나온 적이 있다고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푸코를 비롯해서 이때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이요. 특히 푸코는 사르트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그랬대요. 하여간 사르트르가 틀렸다는 걸 보이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 뒤에 요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후기 구조주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후기 구조주의의 그 내에서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제가 분류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내가 뭐다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국제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후코에서 데리다에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라인에 저도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을 맡았던 사람의 제자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라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사르트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를 엄청나게 싫어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사르트는 막시스트가 아니다,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니체를 아주 열심히 읽었고, 프로이드를 좋아했고, 그래서 니체, 막스, 프로이드라는 세 개의 다리가 후기 구조주의자 만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사르트르가 있었고, 막시스트 논의를 막 한참 하고 나니까 그 후로 80년에 미테랑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회당이 최초로 집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년을 미테랑이 집권했는데 그 중에 7년은 총리까지 먹어서 완전히 집권을 했고 두 번째 집권기 때는 총리를 뺏겼어요. 그 시락이 총리를 가지고 가면서 이원 집정부제가 된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르트르 싫다고 해도 사르트르가 좋다, 얘랑 막 싸우고 있던 이 시절에 그 힘으로 정권을 가져간 거예요. 이긴 건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 이후에 얘네들이 막 엄청 전성기를 할 때, 그러면 프랑스가 되게 잘 됐으면 저도 막 소개하고 막 누구 푸코도 보고 막 그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 때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르뱅으로 대변되는 극우파가 등장을 했고, 정권은 우파들이 다 가져갔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영광을 가졌는데 그 학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먹었다는 게 좀 그렇고요. 하여간 뭐 학자라서 누릴 수 있는 최대 영광을 누린 건데 그때 그 프랑스 사회가 잘 됐냐 그럼. 그랬더니 사실 사르트르가 이 잘난 척하고 있을 때가 더 잘 된 거고 오히려 그 뒤에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프랑스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너네는 이명박 대통령 왜 찍었어? 막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러죠. 웃기네. 네가 먼저 사르코지 찍었잖아. 너네 사르코지 되면서 우리 이명박 선수가 사르코지 참 사랑한다고 그랬다. 쪽팔려 죽겠다. 아니 이런 거 아니야. 그 프랑스 후기 구조제 그렇게 잘났으면은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뭔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얘들이 맨날 그러거든. 미국 후지다고 뭐 어쩌고 막 그래요. 미국 자유당 리버럴리스트고 미국은 좌파가 없다. 그럼 너네 뭐 했는데? 라고. 그럼 뭐 할 말 없죠, 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자가 있을 때 진짜로 잘 됐던 때와 그렇지 않은 거를 사실 학자 개인이 잘 되자고 해서 우리가 학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좌파가 우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잘 돌아가고 튼튼해졌어야 되는데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자는 그렇게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96년대 한국에 와서 이를테면 데리다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내지는 푸코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까 막 했었는데 그때 한참 전성기였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아니 쟤네는 시락이 먹었고 두 번이나 집권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론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학파가 움직일 때 거기에 잘된 거를 우리가 보고 배워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실패한 애들 프로그램까지 뭐하러 배우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 사람들은 사르트를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그렇겠죠. 이 사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인데 아니 그래도 사르트르가 찔 땐 68도 하고 집권도 했는데 데리다가 막 뜰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됐어요. 데꽁스트리라는 말 이렇게 쓰고요. 해체라고 번역하죠. 이거는 꽁스트리르는 그러니까 뭐 만들다 그런 뜻이고 대는 그러니까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 행위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저 때 얘기를 이제 포스트 모던식이라고 한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는 데리다하고 그 뒤에 추정자만 일부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해체주의란 말도 잘 안 썼어요. 보편적인 용어는 저 때 프랑스 학자들 후기 구조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잘났는데 쟤 졌잖아라고. 너는 이기는 학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역사에 푸코는 남을 것 같아요. 푸코는 남을 것 같고 데리다는 어쩌면 한 줄 남거나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세계에 한두 명밖에 안 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푸코 정도 남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저 시기에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그러니까 문학 비평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또 글도 잘 쓰고 성격도 아주 지랄 맞죠. 그래서 어저께 줄리안 크리스테바가 이런 얘기했다고 막 신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줄리아 크리스테바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유행이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 사르트르라는 이름이 남고 벌써 20년 지나고 나니까 푸코라는 이름 정도 남을 건데 딴 건 모르겠다. 뭐 그런.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들의 싸움과 그 논리 과정을 조금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요. 프랑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거든요. 알티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공산당 계열인데 간단하게 보시려면 이건 파리 10대학이 사회당 쪽 강령 쓰는 사람들이고요. 파리 8대학이 공산당 계열이에요. 근데 저는 10대학 갔어요. 8대학까지는 너무 멀더라고요. 도저히 멀어서 못 가겠던데 8대학은 원래 개방대학이에요. 그리고 근데 옛날에 저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멋있다고 그랬는데요. 사르코지가 10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이씨 그 아는 사람이 야 그 너 프랑스 대통령 나온 학교 나왔으면 저 선배한테 얘기해서 뭐 한 자리 하지 그래. 에이씨 갑자기 요즘들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공산당이란 사람은 이때가 70년대 60년대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소련이 있었으니까 소련에서 너네는 어떻게 해라라고 직접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사건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국제공산주의 연합이면은 그 말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들으면은 소련에서 공산당에서 제명시키고 탈당시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보면 제대로 헛개빈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봐 소용없고 여기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계열인데 공산당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트로츠키라는 사람을 따랐죠. 한국에서 이제 다 함께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죽었거든요. 스탈린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스탈린주의자라고 부른 건데, 그 스탈린을 뭐 좋아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때 스탈린이 시켰으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듣는 사람들 스탈린이 꼭두각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생각은 그런데 저 얘기는 듣기 싫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선택지가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죽인 거거든요. 그 도끼를 이렇게 죽였어요. 누구 시켜서 죽은 건데,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가 죽인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선택지가 얼마 없으니까, 사르트르는 그래서 마오이스트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랬는데, 사르트르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공산당을 지지를 하고 싶은데, 지지를 하면은 사르트르 선생 이렇게 하시오라고 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하기 싫고, 트로츠키는 너무 이상해.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사르트르 보다가, 모택동 있잖아. 그러고서 자기가 모택동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입장은 나는 마오이스트야라고 하니까, 후기 구조주의의 많은 사람들은 또 마오이스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게, 모택동도 싫다 그러면은, 키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키스즘 그렇게 하거든요. 김일성.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모택동도 싫다 그러면은, 김일성이 어떨까? 그래서 김일성 책들을 그때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있는데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봐주고 지적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김일성 전집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카스트로로 와요. 카스트로는 이런 거 잘 모르고 우린 총 들었다라고 하는 진짜 실천주의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생적 사회주의라는 거나 그런 거는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미 사회주의 국가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도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족보 없는 애들. 아니, 그러니까 90년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편해진 거지. 그 당시에는 스탈린주의 아니면 선택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스탈린주의에서 딱 얘기하는 일련의 이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선택지가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고 그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나 혼자야 그러면은 혼자인데 뭐 쪼다져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막 왔다가 한국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시기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그다음 아니면 스탈린주의를 보거나 그 외엔 답안지가 한국에서 실제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스탈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맘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어쩌면 새로운 해방의 시대가 한번 거꾸로 열린 그런 거고요. 무서운 얘기했다. 근데 그 김일성 전집도 영어 보러 다 번역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읽을 때는 유신전집이라는 또 박정희가 또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라이벌 맞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렇게 쫙 해서 김일성 전집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는 또 유신전집을 만들었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보잖아요. 비슷해요. 두 개 다 약간 주관주의고요.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목말을 잘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 김일성 전집도 그 결론이 약간 주관주의면서 이 두목말을 잘 들으라고 돼 있는데 유신전집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두목말을 잘 안 들어서 망한 거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한테 두목말을 잘 들어서 된 거니까 박정희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꽤 큰데 뭐 얘기는 그렇거든요. 자, 결론 부분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요. 오늘 그냥 닦아서 얘기하고 말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제가 냈던 쪽글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나오길 원했냐면은 실존주의라는 건 사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핵심에 있는 거는 무로 돌리는 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특수한 선택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학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시킨 거는 사실 그렇게 쓰신 분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질문은 지금도 사실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늘 맞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특수한 선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인식론에서 얘기할 때는 우연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것이 있고 우연인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지금처럼 살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100% 자기 삶이 필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수많은 우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 김수영처럼 갸름하고 그렇게 생기길 되게 원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거울을 보니까 김수영이랑 거꾸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이랬을까? 아주 좀 김수영은 갸름하고 이렇게 마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세상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누가 내가 이렇게 안 생기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껍데기도 선택을 못 하는데 뭘 선택하겠다고. 근데 학자가 탄생할 때는 선택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공부를 하게 된 사람은 없어요. 아까 물론 대학교나 그냥 박사까지는 그냥 이렇게 남들 분위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글을 쓰는 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있겠죠. 예를 들면 책을 내겠다라고 생각한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리고 그때 그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못할 건데 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결심이라는 것들은 어쩌면 우주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레즈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의 그런 선택이라는 거는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선택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근데 필연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많은 마르크시스트들 중에서 이제 스탈린주의자들은 필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선택했던 거는 너의 클래스가 그러니까 너는 어느 계급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하게 된 거다라고 해서 개인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너는 부르주아라고 하는데